저는 얼마든지 올 연내, 그러니까 12월 안에도 10만 달러를 크게 돌파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에서도 이 불장에서만 20% 넘는 조정이 4-5번씩 있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정은 굉장히 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장에서 그 조정을 일단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1월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신민철 작가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창 바쁘실 것 같으신데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쓴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요즘 비트코인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약간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어서 촬영일 지금 기준으로 약간 9만 6천 달러 정도 지금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좀 어떤가요? 네, 현재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의 전고점이죠. 그 부분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일종의 가격 발견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이제 저항 영역이 없는 거잖아요. 물려 있는 매물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적정한 가격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거를 지금 탐색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그 과정에서 10만 달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앞자리가 바뀌고 동시에 자릿수까지 바뀌어버리는 일종의 라운드 넘버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심리적 저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비록 일시적으로 10만 달러를 한번 돌파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10만 달러의 저항에서 잠깐 쉬면서 적절한 가격을 지금 발견하려고 움직임을 조금 멈춰놓은 상태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시적으로 또 9만 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적도 있지만은 원래 이 강한 저항이 있는 부분에서는 변동성이 되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 1000달러를 넘을 때도, 그 다음에 1만 달러를 넘을 때도 항상 넘자마자 또 급락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된 조정이 온 것은 아니고 여전히 가격 발견 구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뭐 제대로 된 조정은 아니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사실 일각에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 때문에 약 한 1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년이 지나면은 이번 사이클이 끝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 1000달러 넘을 때, 10,000달러 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점에서 대략 뭐 길어야 2-3주 정도만에 큰 가격 변화가 나타나고, 당연히 대부분 상방으로 뚫었죠. 그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올 연내, 그러니까 12월 안에도 10만 달러를 크게 돌파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이제 불장이라고들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김프도 아직 마이너스이고, 아직도 개인들 중에서도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기관이나 개인들의 움직임이 좀 어떠한가요? 네, 지금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래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ETF들의 유입세가 지난 2월, 3월 최고점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특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평균 3,000개에서 4,000개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000개에서 4,000개가 어느 정도냐면 비트코인의 일주일 생산량이 3,150개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생산량을 매일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유입량이 굉장히 많고, 또 비트코인을 사기업 중에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도 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져가면서 전체 물량의 2% 이상의 42만 개를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최근 5주간 연속으로 일주일에 평균 3만 개 정도씩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3만 개라고 하면 일주일 생산량의 10배죠. 그거를 매주
매수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외에도 당연히 수많은 훨씬 더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큰 돈을 가진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반면 구글의 검색량이나 유튜브, 트위터, 뭐 이제 X죠. X 등의 그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조회수 등을 봤을 때는 여전히 관심도가 낮아요. 지난번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1억을 돌파할 때 잠깐 높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고점 돌파할 때랑 10만 달러 때 잠깐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관심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면서 현재는 소규모 투자자들보다는 대규모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만 달러는 넘었지만 10만 달러를 계속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10만 달러를 돌파한 것도 굉장히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조정이 올 것 같다, 큰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조정이 온다면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에서의 조정은 굉장히 자주 있고요. 그리고 그 폭도 결국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 시기라는 뜻이잖아요. 급격하게 오른 단기 급등에는 반드시 단기 급락이 뒤따릅니다. 차익 실현이 뒤따르죠. 그러면서 조정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에서도 이 불장에서만 20% 넘는 조정이 4-5번씩 있었을 정도로 1년 동안 4-5번이라고 하면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죠. 한 보통 진짜 불장은 10개월 정도인데 그 정도 동안 5번이라고 하면 거의 뭐 한 달 걸로 한 번씩 20% 넘는 조정이 있었다고 봐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조정은 굉장히 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장에서 그 조정을 일단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저는 높은 확률로 1월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2020년 사이클에서도 반감기 이후 2021년의 1월 그 다음에 그 전 사이클에서도 반감기 이후 2017년의 1월에 둘 다 조정이 왔어요. 둘 다 1월 한 5일에서 8일 요 정도 때 첫 번째 조정이 왔었거든요. 이때 두 번 다 30% 넘는 조정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시가총액이 그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0%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 조정이 과거 그런 타이밍을 생각했을 때 1월이 가장 유력하고 동시에 원래 위험자산 시장이 대선 이후에 연말까지 랠리를 하다가 1월에 대선 취임을 전후해서 원래 조정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은 1월에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저는 1월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12월에 조금 앞서서 조정이 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반감기 240일째 되는 때에 조정이 많이 와요.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40 한 5, 6일 정도의 조정이 왔었고 지지난 사이클에서는 정확히 240일 되는 때에 조정이 왔었거든요. 반감기 이후. 그러면 지금 촬영하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반감기 이후 230일이 조금 더 지났는데 240일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 하면 한 12월 2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12월 20일 정도가 딱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의 반감기 이후 240일 되는 조정이 첫 번째 조정이 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확률을 따른다면은 12월이 될 확률도 있다. 다만 시즌적으로 원래 반감기 해의 12월은 11월보다도 더 강할 정도로 강수였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12월 연말까지 랠리를 펼치고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과 지지난 사이클이 모두 1월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왔었고 이 모든 걸 감안해 보면은 확률적으로는 12월보다 1월이 조정이 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이 오면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1월의 조정 첫 번째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위의 첫 번째 조정이죠.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은 보통 짧고 빠르게 끝납니다. 네,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 모두 2주 만에 끝났고요. 지지난 사이클은 그렇게 30% 조정이 있고 나서 결국 1월에 몇 퍼센트로 끝났냐면은 마이너스 0.04%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월말 됐을 때는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1월에 오히려 플러스 15%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다 말아 올리고 거기서 15% 더 오른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짧게 끝나는 조정에서 내가 정확히 고점에서 팔아서 바닥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렵다면은 그냥 조정이 온다는 것만 알고 있고 짧고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게 가장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한 게 반감기의 영향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2.0 시대에 비트코인 관련 정책의 핵심은 뭘까요? 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역시나 규제 완화죠. 트럼프가 이제 원래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취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서 이제 사임을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공약은 뭐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지켜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기 SEC 위원장으로 친암호화폐 인사인 폴 애킨스를 임명을 했는데, 이 폴 애킨스는 원래 암호화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책 완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완화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사업하고 있던 그곳에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그 고객들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암호화폐 인사로 알려져 있죠. 이런 사람을 이미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 미국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수도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 발언은 그런 트럼프가 말했던 그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트럼프의 아들들이 지금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가족 사업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데 암호화폐 규제를 엄격하게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완화적인 규제 정책을 취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은 규제 완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기대되는 점이죠. 최근에 그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이 이제 금과 경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전반적인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 비트코인이 금융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주류에서 편입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주류 금융권에는 이미 편입이 되었죠. 그러면서 그 현물 ETF 중 가장 거대한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이라고 명백하게 포지셔닝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에는 완전히 편입이 되었는데, 아직 정치적으로는 기존 바이든 정권이 반암호화폐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정책적 그다음에 정치권 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여전히 배척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던 것이 친암호화폐 대통령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된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중앙은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준의 가장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비트코인을 금과 경쟁하는 자산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포지션을 그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와 마찬가지로 금과 같은 상품 자산군으로 완전하게 인정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할 거라는 얘기들도 막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연준의 최고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비트코인의 포지셔닝을 분명하게 말해줬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의가 있는 일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며칠 후에 미국 재무부가 문서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아예 그 정의를 해버렸어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미국에서 완전히 주류화로 편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혹시라도 그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또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이겠죠. 뭐 현재 경제학자들이 많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그 완화적 재정 정책이 한마디 돈뿌리기잖아요. 돈뿌리기가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고, 또 관세 정책,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두 가지 위험 요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솟을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은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지겠죠. 그 점이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비트코인에게 약간은 좀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위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게 추가적인 금리 인하, 뭐 올 연말 또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장이 현재 보고 있는 확률은 12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현재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거의 8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이 점진적으로
아직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조금씩이지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이번에 4.2%로 높아졌죠. 그러면서 고용 측면에서 불안한 점이 아직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다만 물가는 여전히 굉장히 끈적끈적하면서 잘 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내릴 거라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시장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내년까지 총 한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어쨌든 하락하는 기조로 가는 건데, 금리를 그만큼 천천히 내린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금리는 그냥 천천히 내려가는 게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서는 훨씬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나쁜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그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내년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현재 뭐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예상치를 내놓고 있죠. 뭐 15만 달러 정도부터 많게는 100만 달러까지 굉장히 많은 예상인데, 가장 합리적인 예상치가 한 25만 달러 정도인 것 같아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 합리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에서 써놨던 목표 가격이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입니다. 그럼 평균이면 25만 달러 정도인 거죠. 사실 그 이번 사이클의 이제 고점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고점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MVRV라고 하는 지표인데,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시장이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을 산 가격 대비해서 뭐 몇 배 정도의 가격이 올랐나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내면에는 뭐 실현 시가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은 그런 거 그냥 제껴두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의 평균적인 매수 가격 대비 몇 배 올랐을까,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한 7에서 10 사이 정도, 7배에서 10배 정도 됐을 때 고점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지난 사이클에서는 딱 7배 정도였고, 이전 사이클에서는 10배 이상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대략 7배 정도 된 시점부터는 이제 고점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최근이라고 하기는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또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거래소가 정말 난리가 났었죠. 모든 코인들 가격이 급락을 했고 또 패닉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가 좀 무섭다 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한다거나 개인 지갑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고 또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 일이 일어났던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이 자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거고요.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세죠.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그 글로벌 시세를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정화폐와의 페어는 달러입니다. 그래서 달러 시세가 전 세계 글로벌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글로벌 시세에 맞춰서 가격이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내 가격에 너무 목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비트코인이 만약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 시세보다 10% 싸게 거래된다. 그러면 이 한국에 있는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겨버리면 돼요. 그럼 거기서는 달러로는 국내보다 10%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혀 싼 가격에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계엄이 선언됐을 때는 국내 거래소가 다 막힐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런 패닉이 일어났던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라면은 그 싼 가격에 팔기보다는 그냥 계엄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전혀 그런 해외 거래소와 괴리가 많이 난 상황에서 팔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해외 거래소의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정말 조금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시세가 글로벌 시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자산이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고, 이번 사태가 또 한 번 보여줬지만 지금 환율이 또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 환율이 사실 이제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점진적으로 고환율로 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1,400달러가 이제 1,400원이 뭐 뉴노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뉴노멀이지 아닌지는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과거에 항상 박스권에서만 놀던 환율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그런 환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몇몇 뭐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환율이 달러에 비해서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예. 그 얘기는 달러 대비 지속적으로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모든 거의 전 세계의 몇몇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지금까지 일어나 왔던 일인데 이 일이 앞으로는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생각한다면 향후 적극적으로 원화 자산을 탈피해서 달러화 자산으로 옮겨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원화 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국내 주식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들이 있겠고 달러화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주식, 그다음에 당연히 글로벌 자산이 비트코인 등의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이 향후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불장은 개인들에 의한 불장이라기보다 기관에 의한 불장이라고 하셨는데 개인들까지 올라타는 상황이 생기면 김프가 다시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또 2년 유예가 뭐 거의 확정, 뭐 아직 땅땅땅 치진 않지만 거의 확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이 없는 것도 사실 김프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세금이 없는 만큼 더 차익이 생기니까.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내년에 정말 강력한 불장이 오면은 당연히 저는 또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려들 것이다. 그게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 그다음에 10년 전에도 매번 반복됐던 거고 이 개인들이 정말로 크게 달려드는 시기는 사이클 최후반 한 몇 개월 정도예요. 예, 그걸 생각한다면 내년 한 2분기 이후나 되겠죠. 그때가 되면은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매번 외치는데 매번 똑같았어요. 그 얘기는 결국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고 사람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거를 감안을 하면 내년에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비트코인 투자에 관련해서 승인 여부를 내일 새벽이죠. 네, 찬반 투표를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은 뭐 시장도 예상하고 있지만 거의 90%는 부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주주 중에 이제 가장 큰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뱅가드인데 뱅가드가 자신들의 그 계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지 못하도록 막아놓을 정도로 약간 반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런 대주주들이 있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들의 임원진들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한때 세계 1위였던 기업에서 지금도 뭐 거의 최상위권이죠. 인 기업에서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지 말지를 안건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비트코인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치지 않고 얼마 전에는 아마존에서도 미국 싱크탱크라고 하죠. 이제 아마존의 그 대주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비트코인 투자를 제안을 했죠. 예.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아마존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런저런 대기업들에서 일어나겠죠. 이번 사이클까지는 어쩌면 통과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하지만 또 다음 사이클에서는 또 제한이 될 때고 그때 비트코인의 포지션은 위치는 자산적인 위치는 훨씬 더 높아져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대기업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업이 나올 테고 그런 기업이 한 곳 두 곳 나오기 시작하면은 너도 나도 덩달아서 이 대열에 참여하려는 그런 기업들의 포모 행진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최근에 또 러시아와 중국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또 기사가 났던데 이것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물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석유와 같은 위치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중에 하나로 그렇게 포함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국가들에게 도입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제를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전 CEO인 창펑 자오가 중국도 곧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열강들이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국가적인 그 비트코인 채택 움직임도 저는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그 이후 그걸 넘어서 미국이 재무부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마어마하게 그 미국의 그 뒤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취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 이 열강들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한 의원이 국가의 한 5% 정도의 그 재원을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의도 했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열강들에서도 비트코인을 국가적 자산으로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나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앞으로는 얼마가 될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작가님 채널에서 보니까 프레드 크루거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40억이 될 거다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해요. 비트코인 가격은 영원히 상승할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할피니가 얘기한 아주 유명한 말 있죠. 비트코인은 결국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1,0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이제 그 1,000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의 규모를 모두 따졌을 때 비트코인은 적어도 그 전 세계 자산에서 5% 정도 규모까지는 성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1,000만 달러가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수장인 마이클 세일러도 비트코인이 2045년에 1,3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추측이냐면은 전 세계 자산 시장 규모에서 7% 정도를 비트코인이 차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280조 달러가 되는데 그게 코인 하나로 환산했을 때 1,300만 달러인 거거든요.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 프레드 크루거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의 그 가격 흐름을 지수함수적으로 분석한 파워 법칙이란 모델이 있어요. 이게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모델상으로도 2040년 최고 가격이 1,000만 달러입니다. 그럼 마이클 셀러가 얘기한 2045년 1,300만 달러랑 2040년 1,000만 달러는 되게 근사하죠. 그런 식으로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언젠가는 1,000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법정화폐는 무한히 계속해서 증식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94% 발행이 이미 끝났어요. 2,100만 개가 최종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는 발행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달러는 무한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기본 전제인데, 그럼 이제 핵심적인 거는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잖아요.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의 채택이죠. 비트코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관들에게, 기업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 근데 현재 비트코인의 채택률은 대략 2000년 정도의 인터넷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은 현재의 인터넷 수준으로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급격하게 채택이 이루어지는 성장 곡선에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발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이 기간 동안에는 급격하게 오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 20에서 30년 정도는 1,000만 달러가 될지 500만 달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분명히 지금과 같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네, 생각만 해도 정말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 되게 흥분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는 국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또 계엄령 사태로 국장이 지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신 대로 원화 자산에 투자하느니 달러화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자금을 좀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1억이 넘는 돈이니까 또 투자를 하기가 선뜻 또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 꼭 한 개를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면은 이걸 반으로 자르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다음에 집이면은 이걸 반으로 자르면 아무 쓸모가 없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한 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환상이거든요. 한 개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하나라고 하는 그 개념에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0.001개만 산다면은 14만 원인 거잖아요. 그거 0.0001개만 사면 14,000원이잖아요.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까지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뭐 한 개, 뭐 0.1개라고 하는 이런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까 제가 뭐 이제 1,000만 달러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1,000만 달러를 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가 1억 분의 1 비트코인 1 사토시거든요. 1 사토시의 가격이 대략 10센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1억 달러일 경우에는 1 사토시가 1달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 달러면 1 사토시가 10센트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가 되면은 저는 한 비트코인 가격이 수백만 달러가 된 시점부터는 많은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을 한 개 단위로 거래하지 않고요. 사토시 단위로 거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0.0000001개 가지고 계신 분도 갑자기 100사토시를 가진 부자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럼 가격에서도 매수하는 게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비트코인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할 자산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사이클을 타면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초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갈 건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사이클을 타면서 투자를 한다면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해야겠죠. 또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바로 투자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MSTR 이나 또 뭐 거래소 그리고 또 뭐 마라톤 같은 이 채굴하는 기업 여기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우회 투자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당장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은 세금이 있죠. 22%. 하지만 현재 2026년까지는 암호화폐는 세금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해외 계좌를 통해서 굳이 우회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다가 거기다가 현물 ETF는 지금 한국에서 금지되어 있죠. 그러면 선물 ETF를 살 수밖에 없는데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 비용이랑 가격의 괴리, 오차율 등이 있어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는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증가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회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나 마라톤 디지털 같은 거래소 주식이나 채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기업들은 불장에서는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비트코인 또 그 불장이 끝나면은 혹독한 겨울이 오잖아요. 그 겨울장에서는 거의 적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수익성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비트코인이 불장이라고 해서 이 코인베이스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지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기업의 그 핵심적인 가치는 현금 흐름인데 수익성인데 그 수익성이 예측이 불가능한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인 거죠. 도박인 거죠, 도박.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들에 투자를 해야 될 저는 근거가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주가가 거의 뭐 99% 이상 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트코인 뭐 우회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비트코인 가치가 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대략 420억 달러 정도 현재 시점 기준으로 됐는데 그거에 한 시가총액이 2배가 조금 넘는 한 840억 달러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아서 그 기업 가치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2배나 비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은 그 스마트 레버리지 또는 인텔리전팅 레버리지라 그러죠. 기업이 가진 주식을 팔거나 신주 발행을 해서 시장에 팔거나 ATM이라고 하는데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채권 시장에 팔거나 해서 모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원래 비트코인 대비 한 2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기업의 주식을 팔면은
그 판 주식으로 비트코인 2개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기업의 주식 한 주당 비트코인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당 비트코인 개수가 70% 정도 증가했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당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만 그 프리미엄이 현재와 같은 2배 또는 그 이상까지 가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꼭 나는 증권 계좌에서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자금이다 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굳이 증권 계좌를 통해서 우회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네, 직접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더 훨씬 장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사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이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 뭐 후반부에는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이게 가격이 또 급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기관들과 이 뭐 기업들이 계속 매수를 함에 따라서 가격이 예전처럼 꺼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투자는 또 인간이 하는 거고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죠. 그다음에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은 사이클이 또 형성될 거라고 보고요. 비트코인 사이클 후반부에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포물선 상승이 나타나죠. 그 포물선 상승은 결국 거품으로 인해 형성이 돼요. 비트코인은 왜 그렇게 사이클 후반부에 거품이 형성되냐고 하냐면 스스로 거품을 정화할 수 있는 자정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산들은 가격이 오르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호황기에 부동산 건축이 가장 활발하죠. 그 다음에 금은 금값이 오르면 채굴을 늘립니다. 석유는 원유값이 오르면 증산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스스로 공급량을 늘리면서 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아무리 오르고 수요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 없죠. 오히려 반감기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엄청난 과열과 함께 거품이 붙는 겁니다. 그럼 그 거품은 영원할 수 없죠. 언젠가는 터지겠죠. 그렇게 거품이 터지면서 폭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이번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욕심을 안 낼 것인가? 이번에는 사람들이 갑자기 가격 떨어질 때 패닉세를 안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럴 것인지. 저는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에 걸 수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예요. 다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이 시가총액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이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과거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사이클의 이 폭은 점점 줄어들면서, 하지만 그 사이클 자체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아무리 못해도 20에서 30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뭐 1,000만 원 할 때 한 개에 1,000만 원, 또 더 앞서서는 뭐 한 개에 뭐 100만 원대 할 때 이렇게 장기 보유하신 분들, 정말 장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텐데 이번 불장에서 이제 급격히 상승할 때 분명히 수익 실현을 일부는 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상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것도 매번 사이클 다 똑같습니다. 매 사이클 지금 딱 그 질문하신 그 상황이 매 사이클마다 일어나요. 장기 투자자들은 이미 팔고 있습니다. 예, 장기 투자자 비율이 내려갔고요. 그럼 망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장기 투자자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점부터 불장 시작입니다. 과거 사이클도 매번 그랬어요. 그럼 그때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그때 이제 불장이니까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투자자들은 가격 왜 올랐는데 왜 들어와? 간단하죠. 지금부터 약 10개월 정도가 불장이잖아요. 그러면 기간 대비 수익률로 보면은 지금부터의 1년이 정말 제일 맛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의 수익을 노리고 이제 단기 투자들이 급격하게 오는 겁니다. 이 단기 투자자들은 애당초 본인이 보고 있는 그 시간 축 자체가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도 상관없는 그 단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고, 이 사람들이 급격하게 몰려들 때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오히려 손바뀜이 있어야 가격이 그쵸. 더 급등할 수 있다는 그쵸. 거네요. 그래서 매번 폭등장이 시작될 때부터 장기 투자자들의 비율이 급락을 했어요. 그게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불장이 시작됐다는 증거죠. 뭐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오히려 모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인터뷰에서 사이클 끝에서 장기 보유분을 남겨두고 일부를 매도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간단해요. 본인이 이 자산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계열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에 1억을 투자하신 분이 8천만 원 정도는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는 사용할 계획이 있는 그런 자산이다 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자산이잖아요. 이런 자산은 당연히 4년 사이클이니까 그 사이클 안에서는 처리를 해야죠. 예. 안 그러면 다음 4년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는 3년에서 5년 안에 쓸 건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반면 나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자산은 얘는 그냥 10년, 20년 안 쓸 자산이다. 완전한 잉여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사이클에서 굳이 이 자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각각의 자산의 시간축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융통성 있게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내년이 되면 또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일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비트코인의 운명을 좌우할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것은 부정적인 거 먼저 할까요? 부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아직 100%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이번에도 실업률이 4.1%에서 4.2% 올랐죠. 이게 다음 달에 갑자기 4.4% 돼보세요. 바로 경기 침체 얘기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달에 4.7% 돼보세요. 그럼 사실상 경기 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언제든지 경기 침체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내년까지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럼 좋은 거는 뭘까요? 가장 좋은 거는 미국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안 파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액 상관없어요. 조금이라도 좋아요. 재무부가 자기 돈을 주고 새롭게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아까도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그런 전 세계적인 국가들의 비트코인 포모 행렬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도 오를 수 있다. 플랜 B가 얘기한 100만 달러도 결코 꿈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이클에요? 네. 그런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선 그런 이벤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사실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알트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최근에 살짝 보합세인 반면에 알트는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물론 오늘은 좀 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 알트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전고점 완전히 돌파해서 불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한 이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됐을 때, 평균 2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되고요. 이번에 11월 완전 초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부터가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시작될 타이밍이다. 다만 제가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또는 1월에 조정이 한번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감안한다면 그 조정이 끝난 시점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 시즌에서 알트코인 시즌으로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약간은 전환기의 단계, 완전한 알트 시즌은 아니고 전환기 단계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혹시 알트를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실 때는 약간 이제 비트코인과 뭐 반감기 그 기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좀 더 지표나 네. 이런 기준이 좀 네,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몇 %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최고점일 때 한 61%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56, 7%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아직 올해 지난 작년 초,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부터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을 완전히 뚫고 밑으로 하락하는 순간부터가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인데 현재는 그 추세선에 거의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뚫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추세선에는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알트 시즌으로의 전환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알트 시즌 전체 시가총액 50위 내의 알트코인 중에서 몇 개의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초과했느냐로 알트코인의 강도를 나타내는 알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현재는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대 80 몇 %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80%가 넘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좋았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약간 조정이 오면서 그게 또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한 75를 넘어설 때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게 잠깐 75를 넘은 걸로는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넘은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엔 잠깐 넘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한 알트 시즌은 아니고 전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그 차트상에서는 토탈2라고 하는데, 이 토탈2의 가격, 그 시가총액이 전고점을 넘어선 순간부터가 알트 시즌의 시작이다. 근데 아직 전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시즌에서 알트코인 시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고, 아직은 완전한 알트 시즌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리플과 미 SEC 간의 법적 분쟁 이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뭐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해서는 SEC가 리플을 증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증권인데 왜 우리한테 신고 안 하고 팔았어? 라고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리플은 우리 증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게 소송이 걸렸는데 거기서 아시겠지만은 리플이 부분 승소를 했죠. 예.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팔았던 리플은 증권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팔았던 게 훨씬 많거든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공개 시장에서 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벌금을 맞았는데, 그 벌금이 사실상 최소 벌금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 승소했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해결됐다고 뭐 이렇게 저희가 상당 봐야 부분 되나요?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였는데 SEC가 항소를 했죠. 그러면서 결국 또 이 재판이 또 몇 년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리플 가격이 별로였던 거거든요. 억눌려 있었던 거죠. 리플은 아직도 지난 사이클도 아니고 지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을 아직도 도달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리플은 가격이 계속 억눌려 있었는데,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친암호화폐 새로운 SEC 위원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암호화폐 업계에 규제 완화적인 정책을 펼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제의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서 최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가격이 5배나 오르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리플의 ETF 발행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몇몇 그 기관들이 리플 ETF를 신청을 했죠. 원래 그 게리 겐슬러가 있는 SEC였으면은 안 될 확률이 뭐 거의 99%였는데, 이제 새롭게 바뀐 SEC에서는 충분히 통과될 확률도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에 통과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리플을 뭐 사실 물려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번 사이클에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좀 좋은 소식이 들릴까요? 네, 뭐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직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벌써 전고점을 뚫지 못했어도 전고점 근처까지는 갔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제 트럼프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고 정식으로 친암호화폐적인 SEC 위원장이 들어오고 사이클이 점점 더 점입 가격으로 치닫게 되면은 분명히 전고점을 뚫을 확률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트 불장이 이제 곧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나요? 네, 알트코인은 일반적으로 비트가 가면 가는데 더 간다가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완전한 불장으로 진입한 이후에 3배가 좀 넘게 올랐었는데, 전고점 대비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 시점부터 9배가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도 3배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암호화폐 알트코인 시가총액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사라져버린 잡코인들도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 코인들까지 섞인 전체 평균이 비트코인 수익률보다도 3배가 좋았어요. 그 얘기는 내가 그 중에서 좋은 코인들만 선별을 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3배 이상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알트의 불장은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나요? 알트 불장도 비트코인과 비슷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보다 한 평균적으로 2달 늦게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이미 바닥 대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알트 시즌은 아니지만 알트 불장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보다 조금 늦게 시즌이 열리는 만큼 시즌의 종료도 비트코인보다 조금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비트코인 최고점 대비 2주에서 4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비트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고 조금 늦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일 텐데 이번 사이클에서 좀 주목하면 좋은 알트코인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사이클에서 뭐 명백하게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트렌드한 섹터는 밈코인이죠. 네, 밈코인이 지난 사이클에도 사실 인기가 많았잖아요. 도지라든지 시바이누라든지. 근데 이번 사이클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밈코인이 가장 활약이 좋고요. 이미 이번 연도 현재까지 모든 알트코인 섹터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섹터가 밈코인이고, 심지어 2위인 AI 섹터보다도 훨씬 더 좋을 정도로. 미국 주식은 지금 완전 AI 판이잖아요. 근데 코인에서는 AI보다도 강아지 코인들, 이런 애들이 인기가 더 좋습니다. 그 정도로 밈코인이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 왜 암호화폐에서는 지금 밈코인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냐? 지난 사이클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디파이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메타버스, P2E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사이클 끝난 다음에 대부분 95%, 99%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상승장 때는 온갖 화려한 미사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블록체인의 기술을 선도할 것입니다. 온갖 선전을 다 했는데 사이클 끝나고 보니까 다 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 몰락한 거거든요. 그걸 투자자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AI 코인들이 주장하는 그 기술적 비전을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귀여운 나는 강아지 코인 살 거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현재 밈코인이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사실 수익률 면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실 너무 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폭이 크고 너무 무섭죠, 사실. 투자 전략이 좀 네, 있을까요? 투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확실한 것은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은 역시나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느 하나의 코인에 흔히 말하는 몰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코인에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제가 민코인이 좋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민코인만으로 사면은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죠. 네, 민코인도 사고 뭐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 바이낸스 같은 이런 레이어 1 코인들도 사고, 그다음에 뭐 AI 코인도 어쨌든 실적이 좋으니까 좀 사고, 그다음 이번 사이클에 또 핫한 뭐 RWA, 네, 실물 기반 자산 그런 코인들도 좀 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섹터의 코인들을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그렇게 한 최소 아무리 못해도 5개 이상에서 많게는 한 20개까지, 그 이상은 솔직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트코인의 평균 자체가 비트코인 수익률의 3배가 된다 그랬죠, 불장에서. 그렇게 어느 하나의 코인에 목숨 걸어서 이 코인 대박 나면 대박, 망하면 그 쪽박이 아니라 평균으로 승부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한다면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거둬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알트계의 대장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더리움은 전망을 어떻게 하시나요? 최근에 다녔던 데서 사실 이더리움 가격 오르기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평균 회귀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이 올랐던 애들이 약간 조정이 나오면서 힘이 약해지고, 반대로 안 좋았던 애들이 나중에 강해지는 이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 순환매상 이더리움은 지금은 안 좋지만은 결국 순환매가 돌아오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요, 이더리움이 원래 연말 현재 이 시점이 이더리움이 강한 시즌이 아니에요. 네, 이더리움은 지난 사이클에서는요,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반감기해 12월이죠.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대비 이번 사이클보다도 더 약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오히려 지난 사이클보다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강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번 원래 이더리움이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해의 4분기가 강한 시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더리움이 지난 사이클에서 비트코인보다 몇 배가 더 올랐죠? 그럼 그게 전부 언제 올랐냐 그러면 비트코인 다음에 오른 거예요. 반감기 다음에. 그래서 이더리움은 원래 가장 강력한 시즌이 언제냐면은 1분기입니다. 비트코인은 4분기죠. 이더리움은 한 타이밍 늦어요. 1분기가 역대 가장 강력한 분기고 평균 수익률이 90%가 넘을 정도예요. 비트코인은 4분기가 90% 가까운 수익률이 나죠. 이더리움 반대예요. 1분기가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고 그럼 그 다음으로 센 분기가 언제냐면 이번에 2분기예요. 2분기도 평균 수익률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반감기 해가 지나서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가 최강인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더리움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한 번의 큰 메이저 조정. 그게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인 강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시즌에는 이더리움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은 보였지만 솔라나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알트장이 아닐 때도. 그래서 솔라나를 또 구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솔라나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솔라나는 이번 사이클 가장 이제 메인 트렌드였던 코인인 게 맞고요. 지금은 또 이제 그렇게 좋았던 만큼 다른 알트들 막 리플들 오르고 바이낸스 코인 오르고 이더리움 오히려 갈 때 오히려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약했죠. 그러니까 그게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고요. 다만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는 확실히 트렌드가 강한 애들이 사이클 후반부까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가 지나고 나면 솔라나도 다시 한번 강해질 때가 올 거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트렌드가 가장 좋았던 솔라나는 끝까지 분명히 좋은 코인 중에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또 고점을 확인하고 싶어 하실 텐데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알트코인 자체의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사실 신빙성이 그렇게 있는 것이 없고요. 결국 알트코인 사이클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비트코인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 비트코인 사이클에 파생되어 나타나는 알트코인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투자이고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수익률 증폭 음식으로 치면 MSG 같은 그런 요소로서 알트코인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이클을 보면서 알트코인 사이클의 고점도 예측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반박자 늦게 알트코인의 고점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알트는 뭔가 지표를 보고 한다기보다 시점을 보고 좀 그렇죠. 하는 게 더 비트코인을 낫네요.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좀 꼭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거고 어느 한 또는 몇 개의 알트코인의 대박을 기대하면서 인생 승부 걸려고 하기보다는 전체 알트코인 자체의 수익률이 불작에선 비트코인을 능가하기 때문에 전체의 평균으로 승부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라는 그 부분을 유의한다면은 알트코인 투자로 크게 실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달 18일쯤에 이제 알트코인 관련된 책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이라고요.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알트코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의 어떤 섹터들이 있어서 그 섹터들의 좋은 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사이클의 일반적인 진입 시점과 그 다음에 탈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가려운 부분들을 딱 긁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책이고요. 네, 12월 18일에 지금 발매 예정이니까 알트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슈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 오셨었잖아요. 그렇다면 알트코인도 기존보다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알트코인은 매번 역사가 증명했지만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면 알트코인은 더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아주 많이 오르면은 알트코인은 아주 더 많이 오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이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할 것 없이 2024년 끝나고 2025년이 접어들면 이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
최고로 화려한 클라이막스로 접어드는데요.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까 이 앞으로 남은 채 1년도 안 되는 이 가장 화려한 사이클의 끝부분을 정말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